저희 발표는 이제 6가지 목차를 통해서 나눠집니다. 이제 책의 장수와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장에서는 코로나 영년 파국에서 초회복으로 가기 위하여 이제 전반적인 개론을 다루고 각각 노동, 공간과 건강, 교육, 그리고 경제, 마지막으로 사회까지 각 분야의 초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코로나 이후의 상상력을 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서론은 최용준 교수님의 이제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소녀가 나야 주먹을 무티치면서 문득 말한다. 예전에는 만나면 악수라는 것을 했다면서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주먹끼리 부딪히지 않고 손을 붙잡고 흔들었지. 그게 악수란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들을 많이 바꿔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2050년에 가상의 시나리오 썼을 때 어떤 사회가 올까요? 마스크가 하나의 의복으로 자리 잡고 사람들은 가족과 극소수의 공동체인 버블로만 이루어지는 사회?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문화작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디스토피아적인 배경을 한다면 반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국경은 폐쇄가 되고 플랫폼 제품들이 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시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의 주인공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요? 단순한 각오로의 회귀? 아니면 새로운 제3의 길? 사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을 이룰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을 겪기 시작했고, 그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지만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기도 하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빛에 휘덕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년 초회복의 시작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한 책입니다. 무엇이 초회복인가를 다루는 책인데요. 이러한 시대적인 위기의 의식 바탕으로 노동, 보건, 교육, 경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서 경종을 울리고 단순히 각오로만 돌아가는 회복이 아닌 구조를 전환하는 초회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랩 2052 기획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전문가 19인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글을 기고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고 초회복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 영년 파국에서 초회복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를 덮쳐오는 파국의 6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곽도시입니다. 성곽도시는 협력과 번영의 세계의 질서를 파국을 의미합니다. 세계의 시대가 냉전의 종식과 그리고 소련의 해체와 함께 양극 체제가 종식되면서 세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자유주의 시대 안에서 무역을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과 국제분업을 통한 번영과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국제사회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른바 신냉전 시대가 들어왔죠.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 도전과 함께 이제 코로나는 비접촉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문을 하였고 국제사회는 국경을 봉쇄하고 패권 국가들은 협력이 아닌 경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국가 간의 혐오와 증오 감정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파국의 얼굴은 바로 마이너스의 경제입니다. 잉여와 기회의 종말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의 이제 저출산 국가가 되었는데요. 이제 2020년 기준 0.7명을 맞이하였고 이제 곧 0.6명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저성장을 맞이했습니다. 80년대 원유 파동의 위기와 98년도 외환 위기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저성장의 시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잉여의 부족은 기회의 부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때 번영과 협력의 시대일 때는 한 번 실수하더라도 잉여가 충만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들이 언제든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날 잉여가 부족하고 저성장의 시대에서는 사실 이전과 같은 기회 그리고 이전과 같이 많은 번영의 기회들이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세 번째 파국의 얼굴은 바로 독식 시장입니다. 공정한 경제의 질서의 붕괴인데요. 디지털 플랫폼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정말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되었던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디지털 전환 사이에는 공백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업은 날아가면서 독주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와 그리고 법률은 이거에 대한 공백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승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이었다라는 말이 있듯이 디지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재벌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독점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팅부터 시작했다가 점점 이제 꽃배달 그리고 택시, 게임 없는 분야들이 없죠. 이 디지털 플랫폼의 성격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갖고 있고 기존의 플랫폼이 튼튼하고 거대한 기업일수록 독점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파국의 얼굴은 바로 균형의 일터입니다. 안정된 직장의 소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비율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조촉이라는 코로나19의 지상명령은 일터를 변화시켰고, 일터의 변화는 고용계약의 형태의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비대면 회의가 보편화되고 재택근무가 빠르게 도입되면서 편해진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은 불안정해졌습니다. 풀타임은 파트타임으로, 플랫폼 노동과 이를 쪼개는 긴노동이 대세가 되었죠. 플랫폼 경제는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자본가의 특정한 종속계약을 맺었고, 사람들은 안정성을 잃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막차 타기 경쟁입니다. 이런 안정성이 무너진 사회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공무원과 자산가로 살기 위한 질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번 대선을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국민적인 어젠다가 공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제는 공정과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평등보다는 공정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 협력보다는 경쟁을 더 선호하게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코로나는 사회 재난 속에서 불평등이 심해졌고, 이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각자 도생을 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도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적어진 기회 속에서 연대보다는 경쟁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파국의 얼굴은 환경 파국입니다.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사진은 과학자들이 세계 기후위기에 대해서 시위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은 줄어들었지만 충분히 부족하지도 않고, 충분한 감축량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회복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가지 음식 배달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도 코로나19 이후의 모습들 중에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겠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초회복의 미래를 만드는 4가지 비전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자유 안전성입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폴란드 사회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자유가 없는 안정은 노예와 같은 상태이며, 안정 없는 자유는 완전한 혼돈 상태이다. 이러한 말은 자유와 안전이 서로 간에 상호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의 시대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커졌습니다. 사회 보장이 확대돼야 되는 시대가 왔죠. 새로운 큰 정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안정을 제공하지만 최소한으로 간섭하며 자유를 부여하는 정부가 필요하죠. 이제 자유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계 소득을 책임지는 주체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그리고 고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입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층계 중에서 0층으로 이제 생계소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제 노동의 탈상품화,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고, 동시에 가족은 유대의 기초가 되고, 고용은 자아실현의 기반이 되고, 그리고 복지는 특수한 사항들을 고려하는 소득 보장 제도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아실현적 동기입니다. 불안정은 경쟁을 낳습니다. 외적 보상 중심의 과거 동기부여 체제는 불안정과 경쟁을 낳았습니다. 자아실현적 동기부여는 자유 안정성 체제에서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적극적 시민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안정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넘어서 사회 변화를 위해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곧 사회의 지속 가능성으로도 이어지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시장적 측면, 디지컬라이제이션인데요. 이제 디지컬라이제이션은 이제 디지털화와 지역화를 합친 영어 단어입니다. 이제 디지털 세상 속에서 플랫폼의 독점은 분명 우리 사회에 걸림돌이 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화는 세계화를 넘어서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생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디지털화를 어느 정도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화와 지역화가 만나는 것은 시장의 비전이 될 수가 있고, 디지털은 지역에서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과 조직을 이으면서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혁신 수단이 될 수 있죠. 마지막 4번째 사회적 측면은 바로 연대적 공존입니다. 초회복의 연대, 독립적인 개인들의 연대로 이제 연대적 공존은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공존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영리 단체들의 자발적인 활동 비전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연대적 공존을 위한 기반으로는
이제 기본소득이 제공하는 보편적 안정성과 노동의 탈상품화를 통해서 연대 의식을 기르고 연대를 위한 시간 투자를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단기근속 사회 짧아도 좋은 노동 혁신에 대한 발표입니다. 2장의 단기근속은 최근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많이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공무원 2년 내 퇴사율 최고치, 청년 대기업 퇴사율 급증 등 이러한 뉴스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에 빗대어 보자면 단기근속은 사실상 여러 나라에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기근속과 노동의 질 간의 연관성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의 질만이 장기근속을 늘리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분할은 IMF 이후로 지속된 문제입니다. 계속 그 일자리에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를 통해 더 급격화됐고 점점 더 다양한 형태의 직군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일자리든 완전하게 안전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직무 형태의 다양성이 오히려 장기 근속자들의 더 선망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단기 근속을 현대인의 자질 부족으로 여기고 있고 개인의 탓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업무 평가 역시 개인의 역량 그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조직 발전에 얼마나 개인적 역량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에 조직을 벗어나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변하고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변화의 국면을 더 빨리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회기가 아닌 시대에 맞는 다른 형태의 고용 환경을 고민하고 다양한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가치 창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단기 근속을 위한 동일한 사회보호 체계의 개편, 장기 근속을 권하는 법과 제도의 개편,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단기 근속 사회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앞서 이야기한 단기 근속의 문제로 언급된 경직되고 위계적인 일터 역시 코로나라는 위기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비대면 업무의 도입인데요.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자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평소에 고민해보지 않은 혁신적인 방안을 시도해보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대면 업무는 자율과 재량을 주는 업무 방식으로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위계 구조와 차별점을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 노동자의 문제 해결 활동 수준은 최하위입니다. 역량보다 근태를 중요시하고 위계적이고 상하 구조의 조직 문화가 뿌리 깊은 우리 사회에서 원격 비대면의 재량을 형용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가 혁신적이라 해도 우리나라에 정착되기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상하 구조가 아니면 질선 정연한 소통이 불가능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디지털을 통해 변해가고 있고 민주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서 일터의 세대 교체는 어렵지만 분명 가능하고 의의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직주일체의 시대가 몰고 오는 변화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택을 통해 사람들은 출퇴근이라는 시간적 비효율과 신체적 피로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시간의 효율적 활용은 업무와 가사를 병행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출퇴근 시간이 길고 서울을 중심으로 회사들이 몰려 있어 경기도나 지방에 사는 직장인들의 고충이 큽니다. 이런 쏠림 현상을 줄이고 베드타운 위성도시를 활성화하고자 하지만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재택의 시작은 위와 같은 물리적 스트레스, 위계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 환경에 도움을 줘 업무 능률과 생산성, 자율성 향상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효과성을 기반으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지속하고 있고 영구적 재택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영구적 재택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인터넷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굳이 동료들을 만나지 않아도 모든 자료가 공유되고 서면보다는 파일을 통한 정보 저장과 공유에 익숙합니다. 인터넷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되다 보니 더욱 대면 업무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오히려 조직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자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재택근무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개인의 능률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두되면서 직주일체의 시대, 즉 직장과 주거를 일체시키는 시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장 생산하는 대도시를 넘어 상생과 회복의 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3장은 우리는 과거 접촉과 교류를 통해 상생해온 인류가 과연 접촉과 교류 없이 여전히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합니다. 도시는 일자리와 교육 외에도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사는 인류가 없다면 도시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도시는 기능을 잃게 된 현재, 도시 재생, 도시 초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에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로 건강한 도시가 제시됐습니다. 여기서의 건강은 인간의 건강을 넘어 사회 구조적 건강까지 의미합니다. 사회적 회복성을 높여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위기에 강합니다.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체 방안을 혁신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다양성,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 중심이 아닌 공동체 협동사회, 환경과 삶의 질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생태계 서비스의 향상, 도시의 경제적 생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농촌의 식량 생산이기에 이를 반영한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도시를 구할 회복 탄력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심의 공동체적인 성장과 협동, 이를 통한 다양성 회복은 코로나 이전부터 많이 논의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지방의 중요성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성장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람을 떠넘기지 않는 돌봄 시스템 만들기인데요. 코로나 시대의 교통수단의 급변과 이에 대한 교통수단의 혁신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인프라가 코로나로 인해 봉쇄되자 돌봄의 공백이 생겼고, 이를 통해 돌봄 시스템의 문제를 인지하게 됐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도입 이후 시설 돌봄이 급증하게 되었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경우 요양병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에 병상이 밀집된 요양병원이 4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부하 현상은 관리적 소홀, 부정한 시설 운영, 각종 횡령 비리 등이라는 비참한 상황을 야기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실은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가려져 있다가 요양시설 집단 간염을 통해 그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는데요. 나아가 이러한 결과의 바탕에는 떠넘기기식의 돌봄이 있습니다. 즉, 요양시설에 가족들을 입소시킨 후 보호자들조차도 관리 감독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에 더욱 마음 편히 비리를 저지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는 충격이 진실을 일깨우게 해준 셈입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돌봄은 비단 내 부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나의 일이 될 수 있기에 분명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책에서는 지역사회 돌봄을 이야기하면서 고립이 아닌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을 그저 불쌍하고 능동적으로 살 수 없는 소수로 본다면 향후 우리의 미래도 불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돌봄의 윤리, 관계적 속성에 주목하며 애정과 친밀감을 통한 돌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부담을 떠넘기는 식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자립적 생활을 보장하고 돌봄의 시간을 보장해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서로 생각하고 애정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현재 예산을 늘리는 1차원적인 개선이 아닌 보험제도 복지 정책의 전반적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이 모든 틀을 바꾸기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됩니다. 틀을 바꾸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더 제도의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돌봄에 대한 해법으로 맞춤형 돌봄을 제시했는데, 맞춤형 복지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례관리 역시도 인력과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한 편인 것을 고려하여 틀을 바꾸기 전에 먼저 각 사업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보건 의료와 미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복지적 개혁뿐만 아니라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 체계에 대한 논란도 많았는데요. 코로나에 대응할 인력 부족, 시스템 부족으로 방역과 치료에 소외되는 사람이 많았고, 이로 인한 불평등이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 더 이상 오늘날과 같은 전염병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더 변종인 바이러스들이 더 쏟아져 나와 현대사회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대사회에서 보건의료의 철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이 앞으로 국가 안보보다는 인간 안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간 안보는 경제 환경, 개인, 지역, 사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인류의 생존 존엄성을 보장하고 공포로부터 자유롭고 부족과 결핍을 느끼지 않고 안보, 발전, 인권 간의 의존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초석으로 합니다. 또한 인간 안보 중에서도 보건 안보는 핵심 요소지만 아직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다른 정치적, 경제적 문제와 상충할 때 보건의 뒷전이 되곤 합니다. 또한 보건 안보는 국가의 책임, 공공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정책이나 로드맵 역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앞으로의 새로운 가치와 규범에는 국가를 넘어 공공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국가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형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앞으로의 전염병 대응에 있어서 방역은 더 사회적으로 변하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단순한 질병의 치료를 넘어 향후 삶의 형태까지도 돌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촘촘한 형태의 방역만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유급병가, 상병수당 제도를 발전시켜 직장인 외의 다양한 형태의 직군에도 똑같은 지원을 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19학번 한승주입니다. 저는 4장과 5장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4장의 첫 번째 파트, 비대면 교육, 대학의 존재 이유를 흔들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학에서 당연시 되던 대면 수업은 멈추고 온라인 강의가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장을 집필한 정지성 교수님은 이에 과거에 존재했던 대학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대학에 대한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사회가 대학을 바꾼 것이 아니라 대학 곳곳에서 감지되지 않은 변화의 물결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지성 교수님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면으로 진행된 여러 교육 활동들의 의미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된 비대면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우수한 학습 자료와 효율적인 강의 방식을 통해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교육이 대학 캠퍼스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다양해진 교육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의 대학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학생을 평가할 것인지, 교육 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미래 사회에 대한 필요한 역량을 교육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시사합니다. 우선 평가 방식에 관한 논의에서 정지성 교수님은 기존의 전공 지식을 얼마나 흡수했는가에 관한 평가를 진행했다면 새롭게 등장한 평가 방식은 우리가 기존에 가진 지식을 어떻게 취합하고 재구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기 전에 학생들이 해당 교과목을 통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하고 평가 방식이 목적과 부합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교육을 통해 전공의 영역 외에도 공공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어떻게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4장의 두 번째 파트, 칸막이 교육체제에서 열린 교육체제로입니다. 해당 파트를 집필한 신철균 교수님은 Z세대로 불리는 현재의 중고등학생들에 대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또한 학습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고 소통하며 협업하는 것에 그 누구보다도 익숙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존중하고 담아내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교사의 역할과 교육과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철균 교수님은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학생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성장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개별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의 혼합 버전인 블렌디드 러닝, 영상 기반의 예습과 글을 기반으로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플립 러닝 방식을 다채롭게 사용하는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다채롭게 사용하여 의사소통 역량, 문제 해결 역량과 같은 미래의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교사 위주가 아닌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의 주도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세계적으로 교육 혁신을 이끌고 있는 OECD에서도 에듀케이션 2030을 추진하며 미래 교육의 핵심으로 학생 주도성 교육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OECD의 에듀케이션 2030의 프레임에서는 학생의 주도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사가 학생 개인의 특성과 가족 및 친구 관계 등의 배경을 파악하고 개인화된 학습 환경과 디지털 문해력 등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교사의 역할 외에도 교육과정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신철균 교수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교수님은 인공지능 기술의 이용, 디지털 기기 이용 등 학습 환경의 확장 과정에서 그에 맞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란 새로 등장하는 기술이나 지식, 정보 등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교육으로
디지털을 사회와 일상에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분야의 교육은 디지털을 사회와 일상에 적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의식과 사회 참여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간과하는 현재의 인식에 대해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 격차는 물론 정보 활용의 격차 또한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단순한 오락지향적 인터넷 이용에만 집중하지 않고 양질의 디지털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철균 교수님은 또한 현재까지 칸막이, 즉 세 가지 방면에서 폐쇄성을 지니고 운영되었던 교육체제에서 탈피하여 개방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합니다. 첫째는 교실 출석을 기준으로 진급하는 방식의 폐쇄성 극복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출석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실질적 학업 성취도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평가 항목의 폐쇄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필식 선다형 방식과 같은 배움을 통제하여 표준화된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서 프로젝트, 보고서 형식과 같이 배움을 촉진하고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각 교과 간의 벽이 쳐져 있는 폐쇄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교과 칸막이의 폐쇄성에서 벗어나 각 교과 간 융합 및 실제 배운 내용이 학교의 경계를 넘어 지역 사회까지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5장입니다. 그중 첫 번째 파트인 재난지원금부터 기본소득까지 더 넓은 안전망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정책은 재난기본소득 논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당 파트를 저술한 윤형중 연구원의 칼럼을 시작으로 여러 정당들 및 지자체들이 관련 입장을 밝히며 논쟁을 참여하게 되었는데 윤형중 연구원은 기존 적지정책은 국가로부터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며 세 가지 견해를 밝혔습니다. 첫째는 배타적인 재난대책으로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공론장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했으며 재난기본지원소득이 모든 소득을 지원해주기엔 국가 재정의 한계가 존재하기에 타 복지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별과 보편에 대한 긴 논쟁보다는 소득 지급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하여 느슨한 선별수당을 집행하여 소득 지원을 해보자는 주장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경제 위기의 특징과 기본소득이라는 의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한 기본소득 모델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매우 촉박하고 엄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한 것은 선별을 하지 않을수록 지급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감염병의 특성상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편적 지급을 한 후 누진적으로 세제를 개편하여 선별적으로 환수하면 재난에 대해 더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복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단일하고 경직적인 잣대를 고수하기보다는 국제 비교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2019년 기준 약 28조 원으로 GDP 대비 부채 규모가 38%며 이는 상당히 하위권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임을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위기 시에 재정을 아끼면 잠재 성장률을 훼손하고 세수 기반이 무너져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논의, 보편지급, 선별 환수와 같은 부분에서 세금제도 개편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는 세금제도 개편과 결부된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중산층을 복지동맹에 적극적으로 편입시키고 전반적인 증세가 가능하게 하여 그 재원을 통해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더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장의 두 번째 파트, 빚 많은 정부는 위험한 정부일까입니다. 해당 파트를 저술한 전용복 교수님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지구 생태계와 양립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제사회 체제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로의 변화, 즉 사회 혁신을 위해서는 투자와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이후 사회체제의 전환 문제는 비용 부담의 문제를 이제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은 현재로서 이 투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가 유일하다고 강조합니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혁신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사회 혁신은 승자와 패자 집단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 부문의 모든 책임을 돌릴 경우 손해를 보는 집단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사회 혁신 자체가 좌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정부가 투자 비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두 번째 이유로는 정부가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빚을 진다면 위험하다는 통념의 근거는 빈약하며 오히려 경제의 작동 원리상 정부 채무에 대한 공포는 현재 과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전용복 교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늘리면 외환 위기가 발생할 것을 걱정한다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자국 통화로 빚을 지는 한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실제로 프랑스와 같은 타 국가들 역시 기축통화국이 아님에도 국제 위기 없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제일 상환 가능성이 큰 안정적인 자본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와 재정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며 채무에 대한 공포는 과장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화폐 발행의 주체이고 이를 스스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다르게 예산 제약이 엄격하지 않으며 전환 비용을 정부가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개정 항등식에서도 정부의 재정 수지와 민간의 재정 수지, 해외 수지의 총합은 0이기 때문에 해외 수지가 일정할 경우 정부의 재정 수지 흑자가 커질수록 민간의 적자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도 설명합니다. 오히려 민간의 부채가 적은 건전한 경제를 유지하기라도 정부가 빚을 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학과 21학번 노명진입니다. 저는 6장 위기의 순간 사회는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에 대해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제 6장은 빅브라더가 아닌 빅마더가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다루고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선 사람은 사람다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소주제 1에서는 좋은 관료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서구의 정부와 달리 코로나 사태 초반부터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으로 움직였기에 K방역이라고 극찬받았지만 1차 대유행 진원지였던 대구의 상황을 보았을 때 성공적인 방역이 이루어졌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대구시의 방역 실패는 정책 조정 기능이 거의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묵지 문화로 인해 생겨난 신공고관리론이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자리잡기 시작하여 공공부문에서도 민간기업과 같이 성과를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권위주의적인 관료제와 성과에 대한 요구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특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신공고관리론의 딜레마는 국가정책을 위반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이어야 하는 총선이 현재 선심성 지역 공약을 내며 국가예산 심의를 해야 할 때 지역구 예산부터 우선으로 챙기는 지역 일꾼을 뽑는 기형적인 과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K방역이 성공하였을까요? K방역의 성공은 과거의 경험과 질병관리본부의 일반 행정조직과는 다른 전문조직이 만들어냈다는 예외적인 시스템에 의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경험은 세월호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생존자가 스스로 배 안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었던 이 사건은 국가의 존재에 의해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했고 불투명한 행정이 가져올 수 있는 거대한 참사를 각인시켰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메르스 사태입니다. 당시 방역 대실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외에 정부 기관에서는 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는 것은 업무 영역 불문하고 자리 이동을 하는 것보다 승진에 불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피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고위급 인사 때마다 주요 요직을 두루 걸쳤다라는 식의 표현이 항상 등장합니다. 이렇게 거의 매해 자리 이동으로 업무가 계속 바뀌다 보니 하나의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해서 성과를 경험하며 역량을 쌓아가는 환경 생성은 불가능하며 기본적인 책임 소재조차 불분명합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사회 안정망의 한계에 대한 대안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소득중심 사회보험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소득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시간 소득, 매출 정보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의 국세청 사회적 징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것처럼 언젠가 우리 사회에 닥쳐올지 모르는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 플랫폼 구축을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회보험을 자격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국세청 사회적 징수 통합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미래는 국가나 정치 권력이 데이터를 축적하며 국민을 감시 통제하는 빅브라더도 단순히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제하고 디지털 기업 제약하는 빅파더도 아닙니다.
공공의 정책 역량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제가 아닌 민간과 연계와 공유를 통해 개인의 삶의 안정과 자유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해 국민들의 욕구를 예측하여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을 찾아주는 크지만 현명하고 따뜻한 빅마더 정부의 시대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 정부가 실현되도록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다시 써내려가야 합니다. 소샤나 주보프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교 명예교수는 테크 대기업이 정보를 수집 독점하는 시대를 감시 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르며 과거 제너럴 모터스가 경영 자본주의를 완성한 것처럼 구글은 감시 자본주의를 완성했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별, 지역별 대응 방식에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유럽식 접근은 적극적이고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법을 만들어 테크 대기업의 독주를 막는 것이며, 미국식 접근은 기업의 성장을 우선시하여 새로운 산업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주별로 대응하고, 중국식 접근은 테크 기업들이 정부의 정보 수집 요구에 적극 협조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존재하는 중국 정부는 사실상 데이터와 감시를 통해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힘든 유럽과 미국에서는 통신사들의 기업이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여 익명화되고 총계 처리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인구 전체의 이동 상황을 살펴본 것과 그칩니다. 이러한 경우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만 짐작할 수 있고 확진자 추적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처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기에 블루투스와 데이터의 분산 저장 등의 기술적 대안 마련에 치중하고 있고, 구글과 애플 같은 기업들도 이에 협조 중입니다. 데이터를 사용해 감염병 대처 방법을 계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인 UN 글로벌 펄스의 밀라 로마노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업과 정부기구가 협력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팬데믹 이후 어떤 서로 다른 미래를 만들게 될까요? 하나의 미래는 감시의 강화와 보편화입니다. 인권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한 대목은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개정된 법이나 제도들이 법률이 정한 기한이 지나면 법령이 전부나 일부 효력이 상실되도록 아무 조항 없이 통과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미래는 포괄적 정보보호 정책 수립입니다. 유럽연합의 프라이버시 책임자들은 GDPR의 원칙을 따르면서 확진자들에 관한 정보를 당국이 얼마나 보유할 수 있는지, 당사자가 원하면 삭제할 수 있는지 등의 실행 조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에 따라 이를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빅테크와 빅데이터의 시대에 대비하는 원칙을 만들어내고 합의를 이루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미래는 외길이 아닙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냐는 각 사회와 그 구성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의 원칙이 변해버린 세상에서는 혁신의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혁신이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거나 일하던 방식을 바꾸어 가치를 창출해내는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기술 혁신은 성장의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이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한계의 생산성 감소에 덫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탄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존 기술 패러다임의 저항과 정부의 규제는 혁신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혁신은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와 경제활동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기존 기술 패러다임과 규제는 이를 심각하게 저하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두려움, 좌절과 함께 우리에게 혁신의 사다리에 오를 기회의 창을 제공하였습니다. 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백신과 치료제로 집약되지만 소득과 일자리 양극화에 대한 대응은 뾰족한 방법을 찾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슈페터의 혁신과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며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감싸 안는 포용의 사회가 되지 않으면 혁신 사회는 결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파괴적인 속성을 가진 혁신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을 때 비로소 지속하기 때문입니다.